지금까지 이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고 전해진다. 남호주 범죄 역사상 가장 많은 용의자가 거쳐간 미제 사건. 그런데도 아직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 1966년 호주 애들레이드의 한 해변에서 세 남매가 사라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지금부터 그 하루를 되짚어본다. 1966년 호주의 여름 풍경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 아이들이 부모 없이 버스를 타고 혼자 해변에 놀러가는 게 흔한 일상이었다. 애들레이드 근교 소머튼 파크에 살던 보몬트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9살 제인, 7살 안나, 4살 그랜트 남매는 이미 몇 번이나 혼자 버스를 타고 5분 거리의 글렌엘그 해변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 1966년 1월 26일 호주의 날 아침이었다. 어머니 낸시는 세 남매를 배웅하며 버스비와 점심값으로 동전 몇 개를 쥐어줬다. 맞이인 제인에게는 정오 버스를 타고 돌아오라고 신신당부했다. 남매는 수영복 위에 옷을 걸치고 타월과 동화책을 챙겨 집을 나섰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주 평범한 외출이었다. 오전 10시가 되기 전 남매는 버스를 타고 글렌엘그 해변에 도착했다. 제인의 친구가 오전 11시쯤 해변에서 셋을 봤다고 나중에 증언했다. 아이들은 모래사장과 잔디밭을 오가며 신나게 뛰어놀았다. 해변은 휴일을 맞아 나온 인파로 북적였다. 아무도 이날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그런데 그 무렵 아이들 곁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목격자들은 그를 30대로 보이는 키가 크고 마른 얼굴에 짧은 금발머리를 한 남자로 기억했다. 남자는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고 수건을 던지며 장난을 쳤다.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낯을 가리지 않고 그를 편하게 대했다. 마치 전에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처럼. 사실 몇 주 전 동생 안나는 어머니에게 언니에게 해변에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낸시는 그저 또래 친구를 말하는 거라 여기고 넘겼다. 정오가 지나고 오후가 됐지만 남매는 돌아오지 않았다. 낸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이전에도 아이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늦게 돌아온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오전 11시 15분쯤 해변 근처 웬젤스 빵집의 목격자들은 제인이 파이와 페이스티를 사가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계산은 1파운드 지폐로 이루어졌다. 낸시가 아이들에게 쥐어준 돈은 동전 몇 개뿐이었다. 대체 그 지폐는 어디서 났을까?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 남자는 아이들의 가방을 누가 건드려 돈이 없어졌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캐물었다고 한다. 그러고는 잠시 옷을 갈아입으러 자리를 비웠다. 경찰이 추정한 낮 12시 15분 무렵 남자와 아이들은 함께 해변을 떠나는 모습으로 마지막 목격됐다. 남자의 손에는 제인이 챙겨온 것과 비슷한 가방이 들려 있었다. 이후 한 우체부는 오후 3시쯤 남매만 손을 잡고 웃으며 집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 증언의 정확한 시각을 두고는 지금도 의견이 엇갈린다. 밤이 되도록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저녁 7시 20분 아버지 짐은 결국 경찰서로 달려가 실종 신고를 했다. 신고 다음 날부터 남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이 시작됐다. 경찰과 자원봉사자 수백 명이 해변과 배수로 인근 건물을 샅샅이 뒤졌다. 공항과 철도, 고속도로까지 감시 대상에 올랐다. 수백 명의 목격자가 제보를 해왔지만 정작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모아 용의자 몽타주를 작성해 신문에 공개했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화제가 됐고 이후 반세기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제보가 이어졌다. 남호주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 사건에 거쳐간 용의자만 100명이 넘는다고 알려졌다. 남호주 범죄 역사상 유례없는 수치였다. 그 중에는 1998년 다른 아동 살해 혐의로 체포된 아서 스탠리 브라운도 있었다. 몽타주 속 인상착의와 매우 닮았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하지만 1심에서 배심원 판결이 갈렸고 고령과 건강 문제로 재판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그가 1966년 애들레이드에 있었는지조차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유력해 보였던 용의자들이 하나둘 등장했다가 증거 부족으로 조사선상에서 빠졌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결정적인 제보가 날아든다. 제보의 주인공은 애들레이드의 사업가 해리 핍스였다. 그가 소유했던 캐스탈로이 공장에서 일하던 두 형제가 1966년 실종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 주말에 핍스의 지시로 구덩이를 팠다고 진술한 것이다. 구덩이를 판 대가로 받은 돈도 하필 1파운드 지폐였다.
핍스는 사건 당시 48살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고 기억했다. 훗날 핍스의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폭로하며 아버지가 남매 실종에 관여했을 거라 의심했다. 핍스는 2004년 아무 혐의도 확정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이 제보를 근거로 2013년과 2018년 캐스탈로이 부지를 두 차례 파헤쳤다. 2018년 발굴에는 세금 25만 달러가 투입됐지만 나온 것은 동물뼈 몇 조각뿐이었다. 2025년 민간 주도로 세 번째 발굴이 다시 이뤄졌지만 이번에도 남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일부 수사관들은 1973년 애들레이드 오벌 경기장에서 벌어진 또 다른 남매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이후 다른 소년을 살해해 종신형을 선고받은 베번 스펜서 폰 아이넴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보몬트 남매 사건과 그를 직접 연결짓는 물증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반세기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세 남매의 흔적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100명이 넘는 용의자와 세 차례의 발굴, 그 무엇도 사건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했다. 부모 짐과 낸시는 자녀를 잃은 슬픔 속에서 결국 갈라섰다. 낸시는 2019년 92살의 나이로 애들레이드의 한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짐 역시 2023년 97살로 생을 마감했다. 두 사람 모두 끝내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을 넘어 호주 사회 전체를 바꿔놓았다. 아이들끼리 자유롭게 버스를 타고 해변에 놀러가던 문화는 이날 이후로 자취를 감췄다. 부모들은 더 이상 아이를 혼자 내보내지 않았고 가로등이 켜지기 전에 집에 오라던 느슨한 약속은 옛말이 됐다. 지금도 남호주 정부는 이 사건의 제보자에게 100만 호주 달러의 현상금을 걸어두고 있다. 최근에도 아마추어 탐정과 전직 형사들이 새로운 책과 제보를 통해 유력한 용의자를 지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런 주장들 역시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거나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966년 그 여름날 해변에서 세 남매에게 다가간 금발의 남자는 지금까지도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당신이라면 그날 아이들의 마음을 그토록 쉽게 얻어낸 그 남자의 정체를 무엇이라고 추리하겠는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달라. 이런 미제 사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